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약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백세 건강수첩입니다. 오늘은 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이 늘어납니다. 혈압약 하나로 시작해서 당뇨약이 추가되고 관절약이 붙고 여기에 건강식품과 영양제까지 더해지면 아침에만 10알 가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약은 대부분 각각 다른 진료과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준 약, 내과에서 준 약, 이비인후과에서 준 약을 다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전체를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또 하나, 나이가 들면 약을 처리하는 몸의 능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에서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용량이 시니어에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언제 드셔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지, 깜빡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요. 특히 후반부의 말씀들이 약 목록 만들기는 정말 중요하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나이가 들면 약이 왜 다르게 작용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의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분해되어 효과가 줄어드는데 이 속도가 느려지면 약이 몸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용량이라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의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분해된 약 성분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나가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배출이 늦어지면서 몸에 쌓입니다. 셋째, 체내 수분 비율이 줄어듭니다. 물에 녹는 약의 경우 같은 용량이라도 농도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약의 흡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는 약의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나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던 약이 지금은 어지럼증이나 졸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약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약을 안 드시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다만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참지 말고 의사에게 알리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약 먹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식후 30분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대부분 위장 자극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식사 시간에 맞추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식사를 못했으니 약도 건너뛰는 겁니다. 대부분의 약은 식사를 못하셨어도 드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혈압약처럼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 약은 거르시면 안 됩니다. 빈속이 걱정되시면 우유 한 모금이나 과자 몇 조각이라도 드시고 약을 드세요. 반대로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하는 약도 있습니다. 진통 소염제가 대표적입니다.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다고 빈속에 진통제부터 드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은 약도 있습니다. 일부 골다공증 약이나 갑상선 약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약들은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고 일정 시간 눕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식후가 정답이 아닙니다. 약을 받으실 때 약사에게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약은 물과 함께 드세요. 충분한 양의 물, 최소 반컵 이상이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누운 자세로 약을 드시면 위험하니 반드시 앉거나 서서 드시고 드신 뒤 바로 눕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술입니다. 술은 거의 모든 약과 상성이 좋지 않습니다. 진통 해열제와 함께 드시면 간의 부담이 커지고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와 함께 드시면 진정작용이 과도해져서 낙상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성분이 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해서 약이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일부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건강식품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약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마늘 추출물, 나토키나제는 모두 혈액이 뭉치는 걸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이런 걸 여러 개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드시는 건강식품을 전부 말씀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수술 전 일정 기간 이런 성분들의 중단을 안내하는데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약을 깜빡했을 때 대처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드시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워졌다면 건너뛰고 다음 것만 드세요. 절대 2번 분량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몰아서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저혈당이 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애초에 잊지 않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낫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요일별 시간대별로 칸이 나뉜 약통을 쓰는 겁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정리해 두시면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먹는 시간을 이미 하고 있는 일과에 붙이세요. 아침 식사 직후, 양치 직전처럼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습관에 붙이는 게 훨씬 잘 유지됩니다. 휴대전화 알람도 도움이 되지만 알람을 끄고 나서 안 드시는 경우가 있으니 약통과 함께 쓰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는 약 보관입니다. 생각보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약은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하시는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욕실 선반입니다. 습기가 많아서 약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둘째, 자동차 안입니다. 특히 여름철 차 안은 6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효가 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가입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성분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원래 포장해서 꺼내 다른 통에 한꺼번에 섞어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어떤 약인지 구분이 안 되고 유효기간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남은 약 처리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약은 변질되었을 수 있으니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쓰레기통이나 변기에 버리시면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으니 거기에 가져다 주세요. 또 하나, 남은 약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받아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같은 증상인데 하면서 가족이나 이웃의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다를 수 있고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고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약목록 만들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약과 건강식품, 영양제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약 이름이 보이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세요. 가능하면 종이에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약 이름, 언제부터 드셨는지, 하루에 몇 번 드시는지,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걸 만들어 두시면 3가지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새로운 병원에 가실 때입니다. 다른 병원 약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중복 처방이나 상호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응급실에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목록 하나가 치료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사와 상담하실 때입니다. 약국에 이 목록을 들고 가셔서 이거 다 같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약사는 상호작용을 확인해주는 전문가입니다. 이건 무료이고 부담스러워 하실 일이 전혀 아닙니다. 가족분이 계시다면 이 목록을 공유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7번째는 약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갑자기 중단하면 혈압이 이전보다 더 높게 튀어오르는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좋아진 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약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함께라면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다 보면 비슷한 계열의 약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은 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했던 약이 원인약을 바꾸면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치의와 약 전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앞서 만드신 약 목록을 들고 가셔서 이 중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실제 수치가 좋아지신 경우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용량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신호가 있으면 병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새로운 약을 시작한 뒤 어지럼증이나 졸음이 생긴 경우, 갑자기 잘 넘어지게 된 경우,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린 경우, 피부에 발진이 생긴 경우,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잘 멎지 않는 경우,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진 것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멍이 잘 드는 건 나이 탓으로, 기억력 저하는 노화로 여기기 쉬운데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약을 스스로 끊지 마시고 병원에 알려서 조정받으세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약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약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 약 먹는 시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것들, 깜빡했을 때 대처법, 보관법, 약 목록 만들기, 약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알려야 할 신호까지요.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과 건강식품 목록을 만들어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세요. 둘째, 그 목록을 들고 약국에 가서 한번 확인받으세요. 셋째, 어떤 경우에도 약을 스스로 끊거나 2배로 드시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지금 드시는 약들을 한자리에 모아 사진 한 장 찍어두세요. 그것만 하셔도 오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저장해두세요. 더 궁금한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